전기에너지의 수송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287쪽 열어주고 프린트도 해당되는 범위 같이 열어서 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금 전력, 전압, 전류, 저항 이렇게 어려운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발전소에서 얼마의 전력을 만들어내는데 이 전력 값은 우리가 P로 표현을 했었고요. 이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전력 P는 전압 V 곱하기 전류 I로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전압은 다시 전류 곱하기 저항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여기에 대입을 딱 하게 되면은 P는 I 제곱 R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던 거 기억납니까? 일주일 지나서 벌써 또 가물가물하면 안 돼.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공부할 내용을 위해서 각 우리가 전력, 전압 이런 값들의 단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력의 단위는 와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단위 앞에는 이렇게 대괄호를 쳐줍니다. 그래서 전력의 단위는 와트. 그 다음에 전압의 단위는 볼트.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A. 이렇게 암페어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저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저항. 우리가 이거를 옴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위까지 생각을 해주고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교과서 287쪽 들어갑니다. 밑에 자료실 내용이고요. 송전 전압이 달라진다면 전력 손실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한번 보면은 가와 나의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발전소에서 400만 와트라는 이 전력을 생산해냈어요. 그리고 이 발전소에서는 1만 볼트로 에너지를 전송합니다. 그런데 이 변전소에서 자 보세요. 송전을 40만 볼트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송전을 4만 볼트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1만 볼트만큼 발전소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원하는 송전 전압은 40만 볼트예요. 그러니까 이 변전소는 기본적으로 압력을 그러니까 볼트, 전압을 높여주는 승합 변압기가 되겠죠. 우리가 변압기 중에서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에 따라서 이렇게 전압을 조정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가 같은 경우에는 1만 볼트에서 40만 볼트로 압력을 높여주는 변압기고요.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만 볼트를 이번에는 4만 볼트로 승합. 그래서 얘도 역시 승합 변압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뭐냐? 자, 이렇게 전압이 다를 때 전력 손실이 어떻게 다르냐? 지금 이게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발전소에서 1만 볼트의 전압으로 생산한 전력이 400만 와트로 일정하고 송전선의 저항은 20옴이다. 자, 우리가 송전선의 저항은 거의 고정값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P는 VI라는 식을 그대로 이용해 볼게요. 내가 분명히 400만 와트만큼 생산을 했는데 내가 전압이 40만 볼트래요. 그러면 전류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계산해보면 금방 나오죠. 얼마가 돼야 돼요? 10암페어가 돼야 되죠. 맞습니까? 그게 지금 요 첫 번째 식에서 구한 방법이에요. 전류가 10암페어다. 여기까지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바로 손실 전력이죠. 손실 전력, 전력 손실. 그러면 손실 전력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이 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은 우리가 다시 P는 I 제곱 R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I가 얼마라고? 10암페어. 자, 그럼 이걸 지금 제곱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항이 얼마라고? 20옴.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00에 20 더하니 20 곱하니까 2000W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비교해 보세요. 분명히 처음에 만들어낸 건 400만 와트예요. 근데 손실된 전력은 2000W예요. 400만 와트 중에 2000W가 손실되는 거예요. 이거를 퍼센트로 계산을 해봤더니 0.05% 정도 되더라. 거의 전력 손실이 없더라. 됩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지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노트를 좀 열어볼게요. 자, 봅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P는 VI로 계산을 하는데 400만 와트인 건 똑같죠. 그런데 전압을 얼마로 송전했다? 4만 볼트로 송전했다. 그러면 전류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그대로 계산을 하면 100A가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손실 전력 P는 I 제곱 R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100A를 제곱하고 똑같이 저항 20옴을 곱해주면 요 값은 얼마예요? 지금 100을 제곱하면 만이 되죠? 만에 20을 곱하면 20만 와트. 이만큼이 손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생산은 400만 와트를 했는데 20만 와트가 손실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비율적으로 따져보니까 5%만큼이나 손실이 되더라라는 거죠. 지금 전압을 40만 할 거냐 4만 할 거냐에 따라서 손실이 0.05%일 거냐 5%일 거냐 지금 이 값 차이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400만 와트 만들었어요. 40만 볼트로 송전합니다. 그러면 10A인데 이 10A에 맞게 쭉 송전선 타고 가다 보면은 전력 손실이 거의 없어서 그대로 쭉 올 수 있어요. 그런데 400만 와트를 생산하고 4만 볼트로 송전을 할 경우에는 전류가 100A가 되는데 이 100A로 송전을 하면 5%만큼 손실이 되기 때문에 400만 와트 5%면 얼마예요? 아까 얘기했대로 20만 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압 쌤이 지금 멘붕 전력 그렇죠. 이렇게 단어 생각 안 날 때 있죠. 자, 전력이 5% 손실됐기 때문에 그 전력만큼 전압도 낮아지고 결국 우리 집으로 올 때 전류도 사라지고 전력이 손실되더라. 자, 이 내용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린트에 있는 문제 2개 지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게 우리 그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는 전압과 비례했죠. 다른 말로 우리가 프린트에 코일에 유도되는 전압은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한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코일과 2차 코일을 살펴보면 자, 1차 코일의 가문수 N1, 2차 코일의 가문수 N2.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교류 전원이 연결된 1차 코일, 저항이 연결된 2차 코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1차 코일로는 발전소에서부터 전기가 들어온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저항이 연결된, 다른 전선이 연결된 2차 코일에서 만들어진 어떤 전압이 다른 가전기구라든지 다음 변압기로 이동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때 가문수의 비를 주면서 전압의 비를 구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했죠. N1 대 N2는 전압의 비와 일치하더라. 만약에 가문수가 10배다. 그러면 전압이 10배 높아지는 거고 가문수가 절반이다. 그러면 전압도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자, 그러면 그걸 생각해서 자, 이쪽으로 옵니다.
자, 1차 코일에 감겨져 있는 전압이 V0일 때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1차 코일에 100바퀴, 2차 코일에 200바퀴. 그러면 1차 코일의 전압이 V0일 때 2차 코일에서의 전압은 2V0가 되는 거죠. 2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동안 지금 2배니까 1차 이 V0의 2배가 되는 거예요. 자, 계속 가볼게요. 200대 300이에요. 그러면 이거 지금 몇 배 더 많이 감긴 거예요? 1.5배 더 많이 감겼죠.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전압보다 1.5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다음 200대 500이에요. 이거는 몇 배입니까? 2.5배 차이가 나네. 2.5배. 그러면 2.5V0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지금 300이고 나 얼마인지 몰라. 그런데 기준값의 3배라는데 그러면 요것도 몇 배가 돼야 돼? 3배. 그러니까 니은에서는 900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기역 니은으로 옳은 거. 자, 기역에는 뭐라 쓰면 됩니까? 2.5V0. 자, 니은에는 900. 이렇게 값을 써주면 된다 말이죠.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조금 그림이 깨졌는데 여러분 프린트 같이 보면 됩니다. 프린트에는 안 깨졌어요. 문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실시간으로 수요를 파악하여 전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에 의해 발전소에서 변전소를 거쳐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표는 낮과 밤의 변전소의 공급 전력과 송전 전압과 손실 전력을 나타낸 것이다. 오케이. 자, 이에 대한 설명. 자, 그러면 기역 공장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낮이 밤보다 적다. 지금 이거는 뭘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낮과 밤에 공급하는 전력을 한번 보세요. 낮에는 P0인데 밤에는 2P0죠. 2배라는 거예요, 밤이. 소비하는 전력이 2배라는 거죠. 낮이 밤보다 적다. 이 말은 맞다. 그다음 니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낮밤에 동일하다. 여기 지금 보면은 공급 전력 있고 송전 전압 있고 손실 전력 있는데 지금 송전 전류는 안 나타나 있네요. 그럼 우리가 전류를 구해보자. 우리 전류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P는 VI. 자, 그러면 낮에 생각해 볼게요. 자, 낮입니다. 자, 그러면 P0는 V0 곱하기 얼마? 이거 맞지? 낮전류. 그러면 기준이 되는 것 그냥 우리가 I0를 넣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낮에는 I0만큼의 전류가 흘러요. 자, 그럼 밤에는 어떻게 될까요? P0인데 2P0가 되죠. 는 V0 똑같고요. 얼마가 돼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 돼야 됩니까? 2I0가 돼야 되겠네요. 여기는 2I0. 그래서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낮밤에 동일한 게 아니고 밤에 2배가 더 많이 흐르네요. 요거는 땡. 자, 그 다음 디귿. 기역은 0.1P0다. 자, 손실 전력을 구하라. 우리가 손실 전력 구할 때는 요 식을 이용했죠. P는 I 제곱 R. 근데 이 문제에서 낮이든 밤이든 전선의 종류는 동일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낮이든 밤이든 지금 보이는 이 R 값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손실 전력은 뭐와 관련이 있다? 바로 이 전류와 관련이 있다. 자, 그러면 낮에는 손실 전력이 0.05P0는 이제 I 제곱의 어떤 상수 R 이렇게 나온다 칩시다. I 이렇게 제로하면 되겠네요. 낮에 우리가 전류를 구했으니까. 자, 그럼 밤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자, 이거 내가 구하고 싶어요. 자, 이건 어떻게? 2I 제로 제곱의 R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R은 상수니까 상관없고 지금 I0에 2I0 제곱. 자, 그럼 2. 요거 제곱하면 얼마나 됩니까? 4가 되죠. 4I0 제곱.
곱하기 R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만큼의 4배를 했다 이 뜻인 거죠. 그럼 여기에 4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0.2 p0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땡 0.2 p0다.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죠. 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내가 손실전력 구할 때 똑같이 요 식 말고 이 식 쓰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본 학생들도 있어요. 물론 써도 됩니다. 근데 복잡해요. 왜냐?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웠지만 사실 이 송전 전압 혹은 발전소의 전압, 송전 전압은 IR로 우리가 표현됐었잖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R이 상수라고 치면 이 전류가 2배가 되면 전압도 2배가 된다. 뭐 이런 비례 관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만약에 이 문제에서 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I의 변화량과 V의 변화를 같이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I가 2배가 되면 V도 2배가 되니까 곱하면 4배가 된다. 이렇게 값은 똑같아요. 선생님, 요건 뭐예요? 이건 송전 전압이고 우리 이제 손실된 전압을 구해야 되니까 전선에서의 전류와 그 전선에서의 전압을 모두 고려해서 전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물리든 수학이든 쉽게 계산을 하려면 고정값을 주고 하나의 변수로 값을 구하는 게 쉽겠죠. 그래서 저항이라는 하나의 고정된 변수를 두고 I의 변화에 따라서 전력의 변화를 구하는 이 식이 모든 걸 아울러서 편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이죠. 만약에 고집 부려서 선생님 저 요거 쓸래요 한다면 I의 변화에 따른 V의 변화까지 생각해서 이 P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선생님이 손실 전력 문제를 구할 때는 그냥 요거 써라. 손실 전력 구할 때는 요거 써라. 요게 더 간단하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식은 이미 이 V는 IR이라는 값을 넣어서 만들어낸 식이기 때문에 I의 변화와 V의 변화를 모두 고려한 식이기 때문에 요게 훨씬 깔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시험 범위는 다 나갔어요. 한 장 넘겨보면, 교과서 한 장 넘겨보면 288쪽이 있는데 효율 어디까지? 288쪽 보면은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 해가지고 쫙 있고 289쪽까지 개인적으로 보고 시험 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나면 실험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과서 어디 피냐면 278쪽 핍니다. 교과서 278쪽 펴요. 그래서 실험을 할 건데 그 실험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선생님하고 미리 조금 아주 한 5분? 지금으로부터 5분 정도 그냥 시간을 써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프린트는 1쪽입니다. 프린트 1쪽 교과서. 자, 프린트 1쪽에 바로 이 2개 그림, 전류와 자기장 요 그림만 하고 넘어갑니다. 일단 선생님 여기에 도선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 아니면 그냥 과학 시간에 눈 뜨고 있었던 학생들 다 할 수 있어요. 전류, 하나의 도선이 있고요. 지금 보이는 오른쪽에 얘가 뭘까요? 얘가 전지예요, 전지. 건전지. 대신에 긴 짝대기랑 짧은 짝대기가 있는데 긴 짝대기가 플러스고 짧은 짝대기가 마이너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왼쪽에 얘는 뭘까요? 얘가 바로 스위치죠. 지금 그림대로라면 이 전선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스위치가 열려있는 그림이니까. 대신에 이제 얘를 닫아주면 잘 전류가 흐르겠죠. 자, 마지막으로 얘 6시 방향에 있는 이 동그라미는 뭘 의미할까요? 맞아요. 전구죠, 전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류를 회로도에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 도선을 회로도에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자기장 이야기를 할 건데 전기와 자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전기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지고요.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가 유도돼요. 우리가 화력발전소, 뭐 무슨 발전소 전부 다 이런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전류가 유도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 한번 보는데 자기장의 뜻부터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자기장, 이게 마당장자잖아. 그래서 어떤 영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 영역, 이게 자기장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장의 어떤 힘,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눈에는 자기장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선으로 나타냈어요. 이 선을 자기력선이라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상상하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철가루를 뿌려서 이런 자기력선을 보이는 듯하게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기력을 선으로 그려놓은 자기력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N극과 S극이 있을 때 늘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요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이 뿜어져 나오는 자기력선을 봤을 때 어디에서 자기장이 가장 강할까? 바로 양극 근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기장이 강하다. 그 이유를 요런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네모 박스를 그렸는데 첫 번째 네모 박스 안에는 자기력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 지나가요. 조금 더 극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네모 안에는 3개의 자기력선이 들어가죠. 그 다음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네모 안으로는 자기력선이 하나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기력선의 밀도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기력선의 밀도. 우리가 밀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배웠죠? 물질의 밀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위 부피 안에 얼마의 질량이 들어있느냐. 그게 그 물질의 밀도죠. 자기력선의 밀도는 단위 공간 안에 얼마나 많은 자기력선이 지나가는가예요. 그러니까 이 자석의 극에 가까울수록 자기력선의 밀도가 높은 거예요. 자기력선의 밀도가 높은 건 자기장이 강하다는 뜻인 거죠. 여러분이 중학교 때 공부했던 그 N극이나 S극 가까이에 가면 자기장이 강하다라는 것을 자기장의 밀도가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장에 이렇게 자석의 극에 가까우면 자기장이 강하고 자석의 극에서 멀어지면 자기장이 약해진다. 이렇게 자기장의 변화를 우리가 밀도로 표현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실험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실험은 10분 내외로 끝날 거고 그 실험을 하고 나면 279쪽 하고 다음 시간 정리가 되는 거죠. 시험 범위가. 자,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학교에서 우리 만납시다. 일단 오늘 공부한 거 꼭 복습하고 건강하게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얘들아 안녕. 갑작스럽게 우리가 온라인 클래스 하게 되면서 우리 1반, 4반 학생들을 위한 영상을 선생님이 지금 밤 10시에 만들고 있습니다. 다들 오늘 바쁜 와중에 교과서 잘 챙겨갔죠? 오늘 우리는 교과서 278페이지부터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을 이용한 전자기 유도, 이거 다른 반은 다 실험했는데 우리 1반, 4반은 이 원격 때문에 실험을 못하고 시험을 쳐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마음에 부담이 있지만 마치 실험을 한 것처럼 느껴지도록 선생님 최선을 다해볼게요. 영상도 준비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과서에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하고요. 1, 2, 3, 4에 맞춰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게 막대자석.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코일입니다. 솔레노이드라고 하고요. 전선이 여러 바퀴 감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게
검류계라고 하는데 검사하는 거예요. 전류를. 그래서 전류를 검사하는 그런 기계고요.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표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건 뭐 전선들. 그래서 이런 전선을 연결하고 나서 N극을 가까이 할 때와 N극을 멀리 할 때, 마찬가지로 S극을 가까이 할 때와 S극을 멀리 할 때 검육의 바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거고, 세 번째로는 코일 속에서 정지해 있을 때는 검육의 바늘이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똑같이 N극을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는데 빠르게 가까이 하거나 느리게 가까이 할 때의 차이점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긴 없지만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자석 두 개를 겹쳐서 실험을 했을 때는 어떻게 다른가. 자, 이런 내용을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프린트물, 자 우리 이거 자 프린트 1쪽입니다. 1쪽에 까만색 네모 박스 안에 이런 결과를 적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N극을 가까이 할 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N극을 멀리 할 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S극 확인해 보시고, 막대 자석이 정지해 있을 때, 요거는 실험에 없지만 여러분 상상해서 답 한번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막대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 때와 느리게 움직일 때 어떻게 다른가, 두 개를 겹쳐서 실험했을 때 어떻게 다른가, 요거 생각하면서 영상 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분 남짓 영상 잘 봤나요? 우리가 해야 될 실험을 이 선생님이 대신 해줬어요. 우리 계약하고 시간이 있으면 우리 꼭 확인 실험이라도 해봐요.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적은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N극을 가까이 할 때 검육의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은 왼쪽이었고요. N극을 멀리 할 때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은 오른쪽이었어요. 그 다음 S극을 가까이 할 때는 오른쪽이었죠. 그 다음에 S극을 멀리 할 때는 왼쪽이었습니다. 확인했나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은 S극을 가까이 할 때나 N극을 가까이 할 때나 S극을 멀리 할 때 같은 방향이구나. N극을 멀리 할 때랑 S극을 가까이 할 때 같은 방향이구나. 요걸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막대 자석이 정지해 있는 경우는 없었지만 막대 자석이 정지해 있는 경우에는 검육의 바늘이 움직이지 않아요. 얘들아, 근데 검육의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검육의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자석이 정지해 있으면 전류는 안 만들어져요. 자석이 움직여야만 전류가 생긴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 때와 느리게 움직일 때 어떻게 달랐나요? 자,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니까 어떻게 달랐죠? 빠르게 움직일 때 바늘이 어땠나요? 바늘이 더 많이 움직였죠. 자, 많이 움직임, 더 많이 움직였다. 오른쪽으로 더 많이, 왼쪽으로 더 많이.
전류가 더 강하게 유도되었다라는 거죠. 자, 자석 두 개를 같은 극끼리 겹쳐서 실험하면 두 개로 실험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었죠? 바늘이 더 많이 움직였죠. 역시 자석 두 개를 겹쳐서 실험하니까 전류가 더 많이 흘렀다. 더 자석이 셀수록 전류가 더 많이 흘렀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였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실험을 하고 결과를 받아 적어 봤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전류의 세기는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자, 이런 세 가지예요. 여러분이 앞에 실험을 봤으면 요 두 가지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석의 움직임의 빠르기. 자석을 느리게 움직일 때랑 빠르게 움직일 때 전류의 세기가 달랐어요. 빠르게 움직일수록 전류 세기가 셌고요. 그 다음 자석의 세기가 강할수록 역시 전류의 세기가 강해졌죠. 여기 두 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는 우리 실험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인데 코일이라는 거 아까 그 전선이 감겨져 있는 거였는데 단위 길이당 코일이 뭐 예를 들어 300바퀴 감겨져 있는 경우랑 1000바퀴 감겨져 있는 경우 두 개의 코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석을 똑같이 넣었다 빼도 코일이 많이 감겨져 있는 경우에 전류가 세게 흘러요. 그래서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전류의 세기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리하기 1, 2, 3, 4 해볼 건데요. 동그라미 1번은 아직 안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미리 한번 얘기해 봅니다. 자,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 자, 요 내용은 우리 다음 페이지에 책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석을 넣을 때와 자석을 뺄 때 유도전류 방향은 반대다. 요거 확인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석을 넣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자석을 넣는다? 자석을 가까이 한다? 그게 무슨 의미냐? 자, 우리가 앞에서 이런 그림 있었죠. 이렇게 그림 해가지고 뭐 N극, S극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막 빠져나가는 그 맨 위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 있잖아. 그 그림에서 우리가 이렇게 네모 박스 쳐가지고 가까울수록 자기장의 밀도가 더 높아서 자기장이 더 강하고 이 극에서 멀어지면 자기력선의 밀도가 낮아지니까 자기장이 약해진다. 우리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죠? 그러면 자석을 넣는다는 건 자기장의 극에 가까이 가는 거니까 그만큼 자기장이 강해진다는 뜻인 거죠. 자석을 넣는다는 건 그만큼 자기장이 현재 강해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자석을 뺀다. 그러면 센 극을 멀리 떼는 거니까 자기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자석을 넣는다는 건 자기장이 강해진다라는 거고 자석을 뺀다는 건 자기장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자기장의 변화로 인해서 유도전류가 만들어집니다. 자, 세 번째.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가 클수록 얘들아 이거 잘못 됐네. 강한 유도전류가 흐른대요. 자, 그럼 여기까지. 얘들아. 자기장의 세기 변화가 크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장의 세기 변화가 크다. 세기 변화가 크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빠르게 자석을 집어넣고 빠르게 자석을 잡아 빼는 거예요. 자석의 속도를 빨리 해주는 건 그만큼 자기장의 변화가 큰 거죠. 3번, 4번이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자, 4번 볼게요. 자석을 빠르게 넣을 때가 느리게 넣을 때보다 강한 전류가 흐른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자석을 빠르게 넣는다는 건 무슨 의미죠? 자석을 빠르게 넣는다. 자기장의 변화가 그만큼 크다는 거고 자기장의 세기 변화가 그만큼 크다. 자석을 느리게 넣는다. 자기장의 세기 변화가 작다. 이 뜻인 거죠. 그러니까 자석을 빠르게 넣는다.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 변화가 크다. 자석을 느리게 넣는다.
자기장 세기 변화가 작다. 요렇게 3번, 4번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279쪽 열어볼게요. 지금 여기는 교과서 279쪽입니다. 맨 위에 부분이에요. 좋아요. 자, 그러면 교과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갑니다. 만약 자석이 정지하면 유도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중요한 말이죠. 따라서 전류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할 때만 흐른다. 자, 또 유도전류는 자석의 세기가 강할수록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많이 흐른다. 우리 자석의 전류의 세기는 자석의 세기, 자석의 빠르기 하고 관계 있다. 우리 아까 1번, 2번으로 정리했었죠. 자,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갈게요.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것은 코일에 전압이 생겼기 때문이다. 자, 우리 전압이라는 개념을 살짝 살펴보면 사실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전자가 움직인다는 거고 그 전자를 움직이게 하는 압력이 필요한데 그 압력을 우린 전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전압이 있어야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유도됐다? 이런 자기장 변화에 의해서 전압이 생겼나 봐.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생기는 전압. 말이 너무 길죠. 이거를 우리는 깔끔하게 줄여서 뭐라 부른다? 유도 기전력이라고 부를 거예요. 다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코일에 생기는 전압. 이 전압을 유도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보자. 전압이 높으면 당연히 전류가 세게 흐르겠죠.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유도 기전력이 강하면 전류가 세게 흐른다. 유도 기전력이 크면 유도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 됩니까? 자, 그래서 이 유도 기전력이 클수록 코일에 유도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라고 했고요. 패러데이 선생님께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많이 하셨어요. 그 오른쪽에 그 선생님 얼굴 보이죠? 자, 이 선생님이 수백 번, 수천 번 실험을 해서 이런 결과를 얻으셨어요. 한번 볼게요. 코일에 생기는 유도 기전력은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한다. 유도 기전력은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코일 가문수가 많으면 유도 기전력이 세고 당연히 전류가 세게 흐른다. 우리 아까 전류의 세기 동그라미 3번 코일의 가문수 얘기했었죠. 바로 그거고요. 자, 코일에 생기는 유도 기전력은 단위 시간당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자기장 변화가 크면 유도 기전력이 크고 전류가 세게 흐르겠죠. 그러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크면 다른 말로 빨리 자석을 넣거나 빨리 자석을 빼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요 그림이 나와요. 자, 우리 이 그림 오늘 수업 마지막입니다. 요거 하면 우리 모든 교과서 다 진도 나가는 거예요. 자, 갑니다. 아까 우리 동그라미 1번 그 위에 아까 정리하기 1번에서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식으로 전류가 유도된다라고 했어요. 그 부분 한번 생각해서 볼게요. 지금 첫 번째 가 같은 경우에는 N극이 다가가고 있어요. 코일에. 그러면 이 코일에는 어떤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되느냐? 이 N극을 어떻게 하고 싶어? 저리가 방해하고 싶어. 밀어내고 싶은 청개구리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방해하는 쪽으로. 청개구리라 생각해요. 자, 그럼 얘들아, N극을 밀어내려면 어떤 자성이 유도돼야 되느냐? 얘들아, N극을 밀어내고 싶어. 이 오른쪽에 N극이 딱 나타나고 반대쪽에 S극이 딱 나타나면 NN 서로 밀어내려 하죠.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해보자. 두 번째 그림 이번에는 N극이 멀어지고 싶대요. 그러면 이 청개구리 코일은 어떻게 하고 싶어? 야, 가지마. 땡기고 싶네. 그러면 이 오른쪽에는 어떤 자극이 유도돼야 될까요? 여기는 S극이 유도되고 반대쪽에 N이 유도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랑 라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S극이 다가갑니다. 그러면 이 청개구리는 S극 너 저리 가. 너 밀어낼 거야. 여기에 S극이 유도되고
반대쪽에 n이 유도됩니다. 마지막 S극이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코일은 어떻게 돼요? 방해하는 쪽. 아니야, 너 가지마. 방해야. 너 가지마. 땡기고 싶어. 그러면 요 오른쪽에 N극이 유도되고 반대쪽에 S극이 유도되는 상황. 요 상황 이해됩니까? 자, 이 상황까지 했으면 오른손을 펼치세요. 자, 오른손을 펼치세요. 그러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4개 손가락을 이용할 겁니다. 자, 여기서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은 늘 N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손가락이 휘어지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인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오른손 들고 있나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자, 지금 오른쪽에 N이죠. 그럼 여러분 오른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오른쪽으로 엄지손가락을 보내요. 그러면 손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손가락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4개 손가락을 구부려 앞쪽으로. 그러면은 너네 얼굴을 향해서 4개의 손가락이 감아져 오죠. 요 방향 그대로 요렇게 색깔 잘 안 보여? 까만색으로 해줄게. 자, 요렇게 우리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죠. 요 방향으로. 자, 반대로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N이 지금 요 왼쪽에 유도됐어요. 그러면 우리 손 어떻게, 엄지손가락을 어디로? 왼쪽으로. 그러니까 요쪽으로 엄지손가락을 내고 나머지 4개 손가락이 이렇게 손등이 보이도록 손이 이렇게 펼쳐지겠네. 그러면 나머지 4개 손가락을 어떻게 해야 돼? 이 4개 손가락을 접어. 그러면 멀어지죠. 저 컴퓨터 화면 쪽으로 손가락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류는 이렇게 넘어가는 방향. 이렇게 넘어가는 방향이니까 나머지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다랑 나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N이 왼쪽에 있어요. 그러면 손을 어떻게 펼쳐요? 엄지, 나머지 4개 손가락 이렇게 펼쳐요. 그러면 이 4개 손가락이 멀리 멀어지죠. 요 방향으로 손가락 4개가 접어지죠. 그러면 요렇게 전류가 유도되고 요 마지막에선 요쪽에 N이네. 그럼 손을 어떻게 펼쳐야 돼? 오른손 엄지손가락 여기, 나머지 4개 손가락이 요렇게 되면 손바닥이 보이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4개 손가락이 우리를 향해서 접어지겠죠. 우리를 향해서. 그러면은 우리를 향해서 요렇게 손가락이 접어진다라는 거죠. 전류의 방향 이해되나요? 자, 순서는 가까워지려고 하면 멀어지도록 양쪽에 NS 유도하고, 멀어지면은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N이니까 여기에 S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NS를 유도하고, 그러면 오른손을 들어서 N 방향에 엄지를 놓고 나머지 4개 손가락이 휘어지는 방향대로 그대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교과서 279쪽까지 했어요. 그러면 280쪽 발전기 지난 시간에 온라인 클래스로 했고, 282쪽에 여러 가지 발전 방식, 핵발전, 화력발전, 수력발전, 풍력발전 했고, 자, 벌써 284쪽 전기에너지의 수송해서 우리가 변압기 내용, 우리 문제풀이 오늘 했죠? 바로 앞에 영상에서 했고,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태양은 교실에서 같이 했고,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295쪽까지 295쪽까지 생각하면 됩니다. 프린트 관련해서 공부하고, 자, 중요한 거 안내할게요. 우리 프린트 검사할 거예요. 언제 하느냐? 12월 17일 목요일이에요. 12월 17일이 사실 시험 첫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학을 첫날에 시험 치더라, 그지? 그래서 첫날 시험 치고 다 치고 집에 가기 전에 프린트, 유진이 쌤인 프린트 전부 다 검사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학기 분량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범위, 기말고사 범위 전부 다 내야 됩니다. 중간고사 범위는 3페이지, 기말고사 범위도 3페이지에서 총 6페이지고요. 각각 2장짜리이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내야 되는 건 총 4장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 첫날 과학 도우미를 통해서 받을 건데 이게 전교생 동시에 치러지는 과정형 평가이기 때문에 다음날 냅니다. 이런 거 안 통해요. 그날 딱 거둘 거고 우리 반만 안 내면 다른 반보다 우리 반 평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시험 전날에 야 우리 내일 과학 시험인데 과학 프린트 검사하는 거 알제? 하면서 단톡에도 한 번 더 알리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쌤 중간기말 프린트는 여기 공지판에 여기 무슨 게시판에 쌤 다 올려놓을 테니까 잃어버린 사람은 출력해서 빈칸 다 채워오면 인정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이 했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자 그러면 안녕.